자, 157페이지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 이런 게 나와요.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 첫 번째 이제 지대라는 걸 잠깐 이야기하려고. 지대. 토지 주인을 지주라고 그래. 지주. 들어봤죠? 그죠? 토지 주인 지주는 자기 땅을 빌려주면서 당연히 임대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갖다 지대라고 그래. 지대. 그래서 토지 임대료를 그냥 뭐라 한다? 지대. 그러면 이제 먼저 지대에 관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하겠어요.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잡아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전학파. 그리고 신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있는데 요 사람들이 한 소리 가지고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 우리가 대충 보더라도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전학파가 먼저 죽었나 봐. 아마 먼저 나왔나 보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면 땅, 토지가 생산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자, 지금 현대적 관점 어떤지 아세요? 현대적 관점은 토지 가격이 비싸면 생산물 가격도 싸다 비싸다. 이 논리가 현재 우리 논리예요. 똑같은 휘발유인데 저기 시골 외곽에서는 리터당 1,350원인데 똑같은 품질의 휘발유인데 강남 한복판에서는 2,000원씩 팔리고 실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유소 기름 가격은 토지 가격과 비례한다 이 말이 있어요. 시골은 땅값이 싸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기름값을 싸게 팔아도 괜찮은데 강남 한복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 임대료를 많이 내야 돼. 주유소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을 높게 판매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토지 임대료 지대는 생산비에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산비에 포함된다. 즉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영향 준다. 이게 현대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 고전학파 자 볼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똑같아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인구가. 지금 우리가 나온 이론들은 막 100년 전에, 막 150년 전에, 거의 200년 전에 나온 이론,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한 100년 전 이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땅값 얼마? 그런데 한 150년, 200년 전에는 토지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1m 사각형짜리 얼마 뭐 이런 식의 접근 아니었을 것 같아. 그냥 요만큼 쌀 한 마디 주고 가져가 쌀 한 가마 주고 가져가 뭐 이런 식 아니었을까? 그러면 옛날에는 토지에 대한 가치 인식을 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널린 게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생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어떤 식이냐면 물건 생산해서 처분하면 생산물 가격이 나오죠. 그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뭔가 돈이 남는데 이 돈을 잉여라고 그래. 잉여소득 또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래. 이놈 자체는 생산활동에 있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치르고 남은 돈이래요. 예, 요 놈을 갖다가 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토지 임대료 지대가 생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없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치르고 남는 돈, 그 돈을 갖다 뭐라고 했다? 지대다. 그걸 갖다가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했다는 거. 그거 딱 한 줄만. 그래서 저 하단부에 보니까 밤가루 1번에 고전학파 보이십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하고요. 1번 밑줄 좀 그어볼게. 고전학파 1번.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성을 강조해서 자 동그라미 토지는 자본과 구별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토지는 생산비 아니다. 동그라미 2번 체크.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것으로 밑줄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하였다. 그 한 줄만. 그래서 밑에 기출 지문을 잠깐 보니까 근래에도 또 이게 또 나왔거든요. 자,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자연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자,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지금 틀렸어요. 뒷부분 맞는데 뭐냐면 고전학파는 토지는 생산 자본에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생산 자본과 구별하였음이라고 해야 돼. 근데 구별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틀렸대요. 됐죠? 예, 그 정도만.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해, 그냥. 고전학파는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것저것 빼고 남은 잉여다,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소득이라고 하였다. 뭐 그 정도 개념만 딱 한 줄 나오니까 그렇게 체크해 놓고요. 다음. 반가로 2번 신고전학파는 체크 동그라미 2번 정도만. 동그라미 2번 문장 끝에 보니까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다 이런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생산 비용으로 봤다. 그 정도만. 예. 그래서 나중에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비교 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살짝 보세요. 나중에. 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지대 중에 이제 뭐 굳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괜찮은데 농업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지대 이론. 예. 그냥 지대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농업지대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특별한 건 없고 우리 학계론에 보면 이제 앞으로 외국 학자들이 계속 나와요. 리카도, 티넨, 마르크스, 레시, 베버, 허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 컨버스. 우리 학계론에 나와 있는 외국 학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죽었어요. 책 있는 사람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렇지. 늙어서 죽었는지 간암으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예. 지금부터 이제 학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죽었다? 다? 그 이유는 오래돼서. 그러면 지금은 토지 가치를 판단할 때 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량이 많이 나오냐 조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로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붙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지역은 어떤 용도 지역이냐 공법상의 규제는 이렇느냐 저렇느냐 그 주변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콩 심었는데 콩이 한 바가지 나오든 두 바가지가 수확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대부분 다 농사 짓는 데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뭔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농업지대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그 농업이라는 용어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자, 반가르 1번 누구 나와요? 리카도 나오죠. 리카도. 예, 리카도란 사람의 요런 이론이 있네요. 차액지대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다음. 저기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혹시 또 누구 나오죠? 막스라고도 하고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절대 지대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용어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볼게요. 지대가 왜 발생하느냐? 지대가 발생하는 설을 이야기한대요. 지대설. 근데 리카도는 무언가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대요. 차익 지대설을 이야기했어. 마르크스는 절대적으로 지대라는 돈은 발생할 수 있다. 절대 지대설을 말했는데 먼저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을 볼게요. 이 사람이 죽은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예, 200년이 넘었네. 예, 죽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국적이 영국이다 뭐다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다 의미가 없고. 자, 이제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토지 임대료 지대, 토지 가격은 농사를 지으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생산력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 생산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콩을 뿌렸는데 수확량이 적으면 땅값이 싸고 수확량이 많으면 땅값이 비싸다. 이런 식의 접근한 게 바로 리카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에 이런 식이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이렇게 있대. C 토지가. 자, A 토지는 생산하면 쌀이 10가마가 수확이 되고, B 토지는 쌀이 7개가 수확이 되고, C 토지는 쌀이 5개가 수확이 된대요. 그러면 리카도의 이론을 이해한다면 생산력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토지가 제일 비싸야 돼요? 맞습니다. A, B, C. 이게 바로 리카도의 논리예요. 네, 리카도의 논리.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제. 자, 정상이윤, 초과이윤이라는 게 있는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 정상이윤만 얻는다 이 말은요. 겨우 정상이윤만 얻는다? 겨우 생산비만 건진다? 라는 표현은 왠지 좀 없어 보이는 표현 같은데 사실은 정상이윤만 가져간다는 것은 그래도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쌀로 환산해 보니까 5가마가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A 토지는 생산비 5개 빼고도 5개 남아요? 5개 남죠. B 토지는 2개 남아요. C 토지는 남는 거 없어요.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는 토지. 이런 C 토지를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라고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그러면 갑돌이가 A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그럼 땅 주인이 임대로 내놓으라고 하겠죠. 자기 땅 빌렸으니까. 근데 갑돌이 입장에서는 A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이것저것 다 빼고도 초과이윤이 5개 남죠. 갑돌이 봤을 때는. 그죠? 그러면 토지 사용료로 쌀 2가마 주라고 하면 기꺼이 이용해 안 해? 하지. 3가마도 하지. 근데 반드시 갑돌이가 이 A 토지를 차지하고 싶으면 토지 사용료로 쌀 5가마까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요 토지 빌려서 농사 지으면 10개 나와. 10개에서 생산비 5개 빼. 토지 임대료 5개 빼. 남는 게 없죠. 0이죠. 이 말은 정상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초과이윤은 못 가져가더라도. 그래서 기꺼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A 토지 같은 경우는 남는 게 5개죠. 그러면 토지 사용료도 5가마 범위 내에서 지대가 결정이 될 수 있대요. 남는 게 지대니까. B 토지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C 토지야. C 토지는 겨우 생산비만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C 토지 같은 경우는 수확이 5개야. 근데 생산비가 5개야. 그래서 리카도가 보면 C 토지 같은 경우는 땅 주인이 공짜로 이용하라 하면 이용해 안 해? 하겠죠. 정상이윤을 건지니까. 근데 임대료 내고 지대 내고 쓰라고 하면 쓰겠어 안 쓰겠어? 손해보고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카도의 이론을 이해한다면 이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할 수가 없다.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이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공공연히 지대가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카도는 사실 리카도의 이론, 경제학 이론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이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카도의 이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들이 남는 게 있어야지 사용료를 내고 쓸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카도의 이론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한계지에서도 즉 최일등지에서도 공공연히 지대가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카도는 말이죠.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설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었어요. 네. 훗날 마르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리카도 선배님이 이걸 놓치셨대. 왜냐하면 철저하게 리카도는 소작농 관점에서 임차자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이런 소리 했대. 그러나 지주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땅 주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지대는 왜 발생하냐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따로 없대. 절대적이래. 왜? 지주가 내 땅 쓰고 싶으면 토지 사용료 내고 토지 사용료 낼 능력 없으면 쓰지 마. 이렇게 버리면 한계지 아니 그보다 더 척박한 토지를 하더라도 소비자용 관점에서는 지주가 달라는 대로 지대를 지불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핵심이 그래서 리카도 설명했다 못했다?
했다 못해? 리카도.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못하고 죽었죠? 마르크스는 설명했다 못했다? 설명했다. 일단 우리가 일순환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리카도는 설명하지 못했고 마르크스는 설명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누구는 설명 못했고 마르크스는 했다. 자, 어디 책 158페이지에 반가르 1번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을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 체크. 문장 끝에 비옥도 생산력의 차이 색깔. 동그라미 2번 체크. 수학 체감 현상이라는 것은 손대지 마세요.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개념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동그라미 2번 밑줄 지대 발생 원인 땡땡.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 밑줄만 그어놓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둘 다 별표 제목만. 본문 안 읽어도 돼요. 제목만 둘 다 별표. 그러면서 리카도 3번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리고 리카도는 고전학파거든. 그러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이것저것 다 치르고 남는 잉여, 불로소득이다. 아까 설명 잠깐 해봤죠? 그 두 개 핵심이고요. 반가르 2번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보입니까? 동그라미 1번 별표. 중간에 색깔. 지대는 지주 요구에 의해서 발생. 됐지요? 한 장 넘기면 핵심 포인트 비교표 있습니다. 비교표 체크해 놓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미래 독점지대설 이런 것은 용어만 나오는 거니까 냅둬버리고 반가루 4번에 또 누구 나왔어요? 티넨 나왔나요? 티넨? 네, 티넨. 우리 책에 있는 반가루 4번.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나왔나요? 어디가 고립국이라고 나왔어?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1826년도에 티넨이라는 사람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이게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 논문 안에도 여러 개의 어떤 설이라든지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론 중에 위치 지대설 또는 뭐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 안에 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그냥 똑같아.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의하면 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티넨의 위치 지대설에 의하면 이라고 나오기도 해. 그냥 둘이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고립국 논문 안에 있는 이론이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티넨은 이제 생산력 비옥도가 아닌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적 우리들 생각과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 볼게요. 마을, 도심. 근데 182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199년 전이야? 아니, 189년 전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하고 완전히 시대 상황이 달랐겠죠? 인구가 지금처럼 많았을까요? 에이, 마을이 도심이지 사실은 읍내보다도 못한 데 아니었을까? 마을? 뭐 이 정도겠죠. 아무튼 그래, 아무튼. 예. 그래서 도심을 중심으로 토지용 패턴이 단순하게 이렇게 나타난대, 단순하게. 그러면서 잠깐만, 인구가 적죠? 그러면 상설시장은 도심 외곽에 이런 데서 형성이 안 되겠네? 맞잖아요. 그럼 결국 상설시장 어디에 형성이 되겠어? 이 안에서 형성이 되겠네. 그러면 어디서 경작을 하든지 그 경작 수확물을 팔려면 이를 가지고 와야겠네? 아, 그러구나. 그러면 옛날엔 지금처럼 제가 아침에 광주에서 SRT를 타고 오니까 1시간 7분? 엄청 빠르더라고. 네. 엄청 빨라. 아무튼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총알같이 탁 오는 교통수단 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발달돼 있고 또 차량 한 대에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수송수단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맨날 우마차 뭐 이런 거나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만약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야채를 경작을 해봐. 가지고 오는 동안 다 상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에 가까운 데에서는 뭐 야채, 뭐 낙농,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목재 방목하든지 이런 식으로 토지임이 나타났대. 책에 써놨어. 오른쪽 페이지에.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옛날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시장은 결국은 도심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 생산하든지 팔아먹으려면 도심으로 운반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가볼까요? 도심에서 가까운 A 토지가 있고요. 도심에서 가까운 B 토지가 있는데 어디? 지금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 우리도 보면 서울에서 가까운 A하고 서울에서 말 떨어진 B하고 누가 더 비싸? A가 비싸죠? 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얘라고 하긴 좀 그러네. 예, 아무튼 그래. 그러면 도심에서 가까운 A 토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B 토지보다 지대, 지가, 땅값이 비싸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주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대. 그러면 농산물 생산하면 생산물 처분하면 돈이 되죠. 이 생산물 가격에서 빼야 될 게 있대. 예.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비를 당연히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빼야 된대. 뭘 빼야 되냐면 지금처럼 상설시장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도심 센터 중심에만 있기 때문에 어디서 생산하든지 도심까지 팔아먹으려면 운반할 때 운송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요거 빼야 된대. 그래가지고 요것저것 빼고 돈이 남는데 이런 돈의 성격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발생한 잉여소득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발생한 불로소득이 나타날 수 있대. 그러면서 그놈이 바로 지대래. 지대. 이렇게.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볼래요? 이제 어디 저기 보니까 우리 저기 광주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또 학생 하나는 이렇게 대농이더라고. 대농. 예. 그래가지고 농약도 그 드론 있잖아요. 드론 가지고 이렇게 농약도 뿌리고 막 그런다대. 그러니까 뭘 하든지 크게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볼래요? 농약을 뿌리는데 일일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낫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농약통 등에 짊어지고 뭐 이렇게 뿌린 적도 있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은 막 뭐 호수로 뿌리는데 엄청나게 멀리까지 나가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농약하는데 인건비 이런 게 적게 들고 뭐 드론을 뿌려버리면 훨씬 더 싸고 그러겠죠. 자, 보세요. 지금은 농약을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농기구를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산물 가격과 함께 생산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옛날이잖아. 190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짓든지 농업 경영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든지 생산물 가격이나 생산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지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에 따른 지대, 위치에 따른 수송비, 수송비에 따른 지대,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티누엔의 이론입니다. 티누엔의 이론. 그러면 책에다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 별표 밑줄 160.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므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디귿 체크해놓고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리을 체크.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지불하고 남는 것으로 밑줄. 지대의 성격을 이것저것 남는 잉여 불로소득이라 하였다. 잉여 불로소득 체크. 잉여 불로소득. 네. 다음. 맨 밑에 이론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건 안 봐도 되는데 맨 밑에 하나만 봐야 돼. 리을 체크 밑줄. 수송비는 거리와 비례하고 수송비는 지대와 반비례한다. 여기 잠깐 주목합시다. 도심을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도 같이 커집니까? 그럼 거리와 수송비는 비례야 반비례야?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비례죠. 다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수송비용 부담이 커지면 반대로 남는 지대는 작아지나요? 그러면 수송비하고 지대는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를 나중에 좀 조심하세요. 비례 반비례. 네. 다음.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이제 도시지대 이론이 나와. 네, 도시지대 이론.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알론소
거기 책에 방가로 1번이라고 나왔죠? 그냥 똑같이 쓸게요. 알론소에 무슨 이론 나와요? 입찰 지대 이론.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 나와요. 네. 근데 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오답을 잘 주거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입찰이라는 용어 나왔죠? 입찰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고 결정되나 봐. 그러니까 뭐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나왔나 보지 뭐. 자, 우리 어떤 물건이 있는데 입찰 붙이면 누구에겐가는 낙찰이 되지 않나요? 우리 법원에 경매 나온 주택 뭐 이런 것도 입찰 붙이면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낙찰이 돼? 이 사람한테 낙찰이 되지. 입찰 붙이면 최소 지불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낙찰이 되죠. 맞죠? 맞아? 뭐가 맞아? 아니, 우리 입찰하면 어떤 놈이 낙찰이 되냐고. 돈 제일 많이 쓰는 놈한테 낙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오답은 맨날 이런 데서만 나와. 아니죠? 당연히 돈 제일 많이 쓰는 누구? 최대 지불 능력이 있는 놈한테 낙찰이 된다. 여기서 오답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답 찾기 참 좋지 이놈. 예. 그래서 몇 개 더 있는데 오늘은 체크만 해주고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입찰 붙이면 낙찰이 된다. 누구한테?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최고가. 그래서 딱 하나만 체크합시다.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입찰지대 보이십니까? 기억, 별표. 별표.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입찰 동그라미를 통해서 다른 거 밑줄로 긋지 마. 어차피 딱 공식이니까. 통해 기업주는 정상이윤과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대 동그라미. 입찰 나오면 당연히 어떤 놈에게 낙찰이 된다. 최대. 예. 니은 체크. 그럼 이제 잠깐 봅시다. 칠판 잠깐 볼게요. 아까 A 토지가 있었네. A 토지에서 농사 지으면 쌀이 10가마가 나와. 근데 생산비가 5가마야. 그럼 생산비 빼고도 5개의 초과이익이 남죠. 그쵸? 근데 갑돌이가 A 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놈도 A 토지를 빌려 쓰려고 그래.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토지 임대료 많이 낸 놈한테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돌이가 A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쌀 5가마로 토지 사용료를 내도 되죠. 그렇죠?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5가마가 바로 입찰을 통해서 최대 지불 능력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갑돌이가 낙찰이 됐대. 그러면 최대로 지불해버린다는 것은 손해보지는 않지만 정상이윤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정상이윤만 가져간다 이거죠? 그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동그라미 기억이 절대적이야. 동그라미 니은 서브야, 서브. 체크만 할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에 그냥 읽어볼 거예요. 입찰지대는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제외하면 잉여가 없는, 즉 초과이윤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밑줄 초과이윤 0. 저 밑에 동그라미 니은 체크. 한계지는 일반적으로 도심을 기준으로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수준으로 나타난다.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수준으로 나타난다. 잠깐 칠판 주목할게요. 보기만 하세요. 보면. 이 도심이에요. 도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어요. 근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심을 기준으로 반경 뭐 5km까지는 유동인구가 많아. 근데 5km 벗어나서는 바로 논밭이야. 그러면 상업용 같은 경우는 도시 애각으로 5km 바깥으로 매장이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비자가 있는 곳에 입지해야 돼. 그래서 상업용은 도심 가까이 이렇게 입지하려고 한대요. 다음 주거용은 우리 학개론의 대전제 조건. 직장 어디 있다? 중간 오신 분들. 자, 우리 학개론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학개론에 나와 있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무도 없어요. 학개론에 나와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시험에 나온 사람들은 다 뭐 다녀? 직장 다녀. 근데 직장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 도심에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가 도심의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도심으로 출퇴근만 가능하면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지 같은 경우는 복잡한 도심보다는 출퇴근만 가능하다 보면 도심 외곽으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 공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하죠. 왜냐하면 공장은 도심에 있으면 땅값이 비싸, 임대료 비싸거든. 도시 노동자들은 월급도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또는 원료 조달, 뭐 수송 이런 거, 또 노동력 확보만 문제가 없다면 굳이 도심이 아닌 도심 외곽으로 더 멀리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입찰 한번 또 붙여볼래 그냥 해볼게. 입찰 한번 해볼래. 도심에서 여기를 D1이라고 할게. D1. 그러면 도심지에서 D1 사이에서는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 어떤 용도에서 최대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상업용. 그러니까 도심지에는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거야? 예, 입찰을 통해서 최대 지불 능력을 상업용이 보여줬네. 상업용이 주로 이용돼. 다시 D1에서 여기 D2라고 할게. 그러면 D1에서 D2 사이에서는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어떤 용도가 최대 지불 능력을 보여주죠? 주거용이 최대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도시 매각은 어떤 용도가? 공업용. 그래서 예, 이 토지를 각 용도별로 최대 지불 능력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도시지대 전체의 지대곡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 지대곡선은 결국 입찰을 통해서 용도가 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부를 뿐이야. 입찰 지대곡선이라고 부를 뿐이야. 그리고 또 가끔 하나가 또 나와. 아까 우리 1교시 때 직주분리 배웠었죠? 어? 아까 1교시 때 직주분리 안 배웠어? 어휴, 많이 사람 됐다 진짜. 맞아. 직주분리 안 배우고 주거분리였어. 감동인데? 어이씨, 나 속을 줄 알았더니. 아까 1교시 때 했던 것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주거분리라는 거 배웠고, 이거 지금 뭐라 써놨어요? 이게 뭔 말일 것 같아? 직장. 그렇죠. 직장과 주거지. 볼래요? 그러면 상업용이 직장이거든.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도심지 가까이에는 직장이 있는 상업용이 있고,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상업용보다 지대 지불 능력이 낮으니까 도시 매각으로 밀려나간다 해서 동그라미 디귿 체크하고 동그라미 리을 밑줄, 동그라미 디귿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금방 칭찬했더니 또 어리버리하네. 자, 동그라미 디귿 체크하고 리을 밑줄. 따라서 입찰지대 모형으로 무슨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직주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한 장 넘기세요. 동그라미 3번 준지대 보이세요? 제법 나와요. 동그라미 기억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3번 준지대 밑에 기억 별표. 그래서 자, 읽어볼 거예요. 가만 놔둬요. 준지대는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 자, 동그라미 일시적, 동그라미 일시적 지대 성격을 갖는다. 체크해놨어요? 화살표. 장기적으로는 소멸이라고 써봐. 장기적으로는 소멸이라고 쓰세요. 개념만 잡으면 답 찍을 수 있어요.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주목. 여기 주목해봐. 이제 오늘 오전 수업 끝나고 제가 학생들한테 사전에 공지 않고 오전 수업 끝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야외 학습이 있으니까 전부 학원 밑에 관광버스 대기시켜놨으니까 타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탔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닷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위 옆에 이 굴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위에 붙어 있는 굴을 따기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 근데 학생들 아무 준비도 안 해갖고 왔죠. 제대로 되겠냐고. 막 손으로 하니까 막 손도 부러지고 피나고 난리가 아니지. 근데 저는 가방에서 이게 조개 캐는 이 홈이 있잖아요. 이 날카로운 거. 그걸 갖고 온 거야. 남들 막 손가락, 학생들 막 피나고 질질 흘리고 할 때 나는 그걸 툭툭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남들 굴 이만큼 딸 때 저는 이렇게 많이 굴을 딸 수도 있죠. 그렇죠? 보세요. 이게 준지대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나 도구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초과임을 얻었죠? 준지대 왔죠? 오늘 저는 되게 기분 좋겠죠? 우리 학생들 막, 그 생고생이 아주 이만큼밖에 못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또 그랬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갑시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알았다고 그랬어. 다음 주 수업 끝나고 버스 타고 내렸어.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이거 호미를 뺐어. 그럼 학생들도 다 뭐 할까요? 다 이제 호미를 빼겠지. 그러면 저번 주만 해도 내가 독보적인 존재였거든. 남들이 없는 기계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근데 이번에는 남들도 이만큼 따고 나도 똑같이 따고. 그럼 나는 저번 주에는 초과임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초과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준지대예요, 준지대. 그래서
준지대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도구나 기계 등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준지대인데 핵심 포인트가 그 준지대는 영구적인 지대 성격을 갖는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저번 주에는 준지대 있었죠? 이번 주에는 소멸됐죠? 딱 그 개념만 딱 잡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딱 그 개념만 물어봐. 다시 한번. 준지대는 영구적인 소득이다, 일시적 소득이다? 일시적 소득이다. 그렇게만. 다음. 나머지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165페이지 보면 반가로 4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나와요.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제 책에다 이렇게 써놨네.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하라고 해놨고요. 16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래서 그냥 읽어볼 것이라고 써놨네. 예, 그래서 크게 비중 두지 말고 오답을 유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쓱 치고 넘어가 버리세요. 예. 읽다 보면 선생님 TNN하고 비슷한데 맞아. 비슷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네, 좋아요.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이제 166페이지 도시 공간 구조 이론 할 거예요. 네.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자, 이제 칠판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하는 이론이 뭐냐면 도시의 공간이 커지는데 어떤 구조를 띠면서 도시 공간이 커지냐 뭐 이건데요. 자, 옛날에 사람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옛날에는 주로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어, 그냥 그 동네에서. 근데 사람들이 많다 보면 전부 다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 공장하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람들이 다양해져. 그림에 따라서 도시가 커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커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답은 딱딱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딴 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오른쪽에 저기 보니까 반가로 1번에 도시구조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반가로 1번 누구 나와요? 예, 도시구조 이론. 첫 번째 버제스 또는 버기스라고 하고요. 동심원설이라는 게 나와요. 동심원설. 자, 버제스라는 사람은 도시의 성장이 마치 동심원의 모양을 그리면서 성장한대요.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툭 던지면 이 동심원의 파장이 생기는 거죠. 마치 우리 책 오른쪽 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맞죠? 자, 그렇게 도심이 성장한대. 자, 이 이론이 이제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란 도시가 생기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우리 시험에 절대 요 이론 몇 년 전에 나왔느냐, 요 이론 몇 년 전에 나왔느냐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잠깐 썼어요. TNN하고 버제스하고 누가 선배죠? TNN이 선배예요. 예. 그럼 누가 누구의 이론을 응용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찍어봐. 그렇지. TNN의 이론이 나올 때는 버제스 할아버지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후배인 버제스가 TNN의 이론을 응용했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돼야 되겠죠. 이제 과거에 거기서 오답이 한번 나와서 그냥 해본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맨 처음에 1번 지역이 있었대요. 1번 읽어. 시작. 어머 세상에. 1번 읽으라니까 1번이라고 읽어보면 어떡해. 야, 이거 나 여지껏 강의하면서 너무 너무 충격 아니에요? 세상에. 아,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지금? 너 깜짝. 나 지금 식은땀 나면 1번 읽으라니까 1번이라고 그래? 그래요. 거기 동그라미 옆에 보니까 1번 뭐라 나왔어요? 중심 업무지구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네.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옛날 처음에 이제 인구가 적을 때는 일본 중심 업무지구 안에 뭐 시청도 있고 은행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보안관 사무실도 있고 이런 게 뭐 대장간도 있고 다 있었대요. 그냥 종합적인 기능이 있었대. 인구가 적을 때는. 그냥 이것만 해도 괜찮았나 봐. 그리고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일본 지역 외곽에 이제 뭐 어떤 쾌적한 어떤 공원 옆에 주택이 있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 지역 안에서도 식당이 3개가 있었거든. 목욕탕도 2개 있었고 술집도 3개 있었고. 근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식당도 더 많이 필요하고 말들도 많죠. 그러면 대장간도 공장도 더 많이 생겨야 되고 목욕탕도 더 많이 생겨야 되고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안관 사무실도 넓혀야 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일본 지역에서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2번 지역이 생긴대요. 이제 읽지 마.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읽지 마. 응?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2번 뭐라고 나왔어요?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 다 똑같은 말인데요. 2번 지역으로 이제 상업 기능, 공업 기능이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왜? 1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럼 2번 지역은 이제 막 이렇게 상거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옛날 그 이렇게 영화 보면 뭐 이렇게 향수라든지 그런 영화 막 보고 그러면 이게 런던 이런 데 보면요.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상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겠지. 아무튼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거래 활동이 상업 활동, 공업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뭐 중공업지, 상업지 이 정도 부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심.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일자가. 그럼 이제 극빈층 노동자들이 이제 2번 지역에 있어. 그러면 여기 2번은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다음. 옆에 3번. 3번은 저소득층 지대 또는 노동자 지대라고 돼요. 예. 2번 지역에도 사실은 노동자가 있긴 있는데 진짜 극빈층이고 그나마 좀 더 나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3번이에요. 4번은 이 이론에서 별로 의미 없어요. 중요층 지대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중산층 지대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됐어요. 5번. 5번 무슨 지대죠? 통근자 지대. 이제 잠깐 주목할까요? 1920년이래요. 1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엄청난 속도를 내고 저처럼 올라오는 그런 수동수단 별로 없었겠죠. 그럼 보세요. 직장은 도심에 있는 거거든. 일본에 있거든. 근데 도심지 외곽에서 일본으로 통근 가능하다는 것은 교통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고소득층이라고 해석해도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책은 4번도 고소득층이라고 해석하기도 해. 아니, 의미 없어. 2번이 중요해. 2번, 3번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2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이지대, 천이지대, 전이지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 자,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마치 연못에다 돌멩이 톡 던졌을 때 동심원의 파장이 생기듯이 도심이 성장이 된대. 커졌대. 그래서 일단은 무슨 소리야 한다? 동심원설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칠판이 주무하세요. 이 지대이론, 학자들 나오는 이론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이 말은 니네들 생각하지 마.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책에 나왔던 저 사람이 그 당시 했던 그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자, 볼래요?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따른다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보다 도심에 더 가까이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아, 틀려? 저소득층이 도심에 더 가까이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 맞아요? 맞아. 에헤이, 우리 생각하지 말고, 응? 얘가 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얘가 했던 거를. 예? 그러면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따른다면 지금은 아니지. 왜냐면 지금 교통이 발달했잖아요. 도심지 인근에는 비싸잖아.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도심의 외곽으로 밀려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따르면 이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거든. 볼래요? 이번에 일자리가 있어요. 식당에서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대장간에 이 망치도 두드려야 되고. 근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하는 3번이 이런 데서 살면 출퇴근이 되겠어 안 되겠어? 한번 출근하려고 하루에 30km씩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누구의 무슨 이론에 따르면 하면 우리 생각하면 돼 안 돼?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에서 제시했던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다시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주거지는 고소득층보다 도심 더 가까이 입지한다. 맞아 틀려? 맞죠? 맞다라고 해야 돼. 다시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따르면
도시 중심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 틀려? 맞다라고 해야 돼요.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3번, 2번 지역 거쳐가면서 예, 이렇게 이런 표현 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폭력이라든지 범죄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그러면서 2번 지역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그래도 좀 낫네. 나는 또 1번과 3번 사이에 있어요. 그러자고 또 긴장하고 있었구만. 예. 2번 지역은 중심 업무 지대하고 저소득층 노동자 지대 사이에 2번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렇게 세 개 다 좀 이따 근데 체크 좀 해드릴까요? 어디 167페이지. 근데 내일 수업하는데 가지고 오늘 아까 그 사건 이야기 좀 해도 되겠어요? 아까 1번 읽으라고 했더니 1번 거기 읽은 거 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아주 이제 뻔뻔한데? 자, 어디 이제 동그라미 니은 있죠? 체크해놓고 도시 생태학적 관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167 동그라미 니은의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5개 지대 동그라미 5개 지대 바로 밑에 줄 있죠? 그림에서 2번 밑줄 거나 점유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 밑줄 2번. 네. 동그라미 기억 별표. 동심원설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 지역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가 형성되는 것으로 문장 끊어.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부도심이라면 굉장히 깨끗한 어떤 약간 신도시 개념이 되겠죠. 지금 사실은. 근데 옛날이기 때문에 2번 지역이 부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은 하지만 그래도 상업 거래 활동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잖아요. 2번 생산 거래 활동이. 2번이 부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양호한 주거 환경이 확보됨에 따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주거지역에 비해서 도심에서 더 멀리 위치한다. 반대로 저소득층일수록 직장이 가까운 도심 중심부에 더 가까이 입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요. 동그라미 니은 체크.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칠판 봐봐. 요 사람이 하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유지대나 저소득층 지대 등에서 범죄, 빈곤, 폭력, 질병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그 밑에 거는 뭐 굳이 안 읽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방가루 2번 보니까 호이트의 선형이론 있죠. 그렇죠? 이거 잠깐 볼게요. 이 녀석도 되게 우리한테 고마운 역할을 하는데요.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선형이론. 이 호이트라는 사람은 도심의 성장이 양호한 도로, 간선도를 축으로 마치 부채를 폈을 때 부채가 날을 핀 것처럼 쫙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쐐기형으로. 그래서 이걸 선형이론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얄짤없이 그겁니다. 공부 안 해도 맞힐 수 있어요. 양호한 간선도로 쾌적한 환경을 중심으로는 고가주택 지역, 저가주택 지역 누가 먼저 자리 잡을 것 같아? 당연히 좋은 데는 고소득층들이 먼저 자리 잡겠죠? 그러면서 고소득층들이 어디 좋은 데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입지가 결정된다. 즉 입지 결정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딱 그런 것만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책에도 체크하면 잠깐 해보면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있죠. 부채꼴 선형 아이데에 169페이지에 방가루 2번에 호이트의 선형이론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있잖아요. 자, 밑줄. 부채꼴 선형 쐐기형 모양의 분포.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 고소득층 동그라미 계속 밑줄.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죠? 맞죠? 네. 다음 동그라미 4번, 5번 정도만 체크. 네, 됐고요. 반가루 3번에 보니까 페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뭐 다자는 무슨 다자일 것 같아요? 많은 다자. 그냥 들어.
답은 딱 한 군데니까. 핵 또는 핵심이라는 것은 도심의 성장을 끌어가는 견인적 요소를 핵 또는 핵심이라고 그래요. 대도시는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 기능, 행정 중심 기능, 유통 중심 기능, 무슨 기능 이런 게 많아. 다 핵 패턴을 띠겠죠. 그렇죠? 소도시일수록 인구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단핵 패턴을 띠겠죠. 이제 뭐 그런 소리는 쓸데도 없고 이겁니다. 네. 자, 똑같은 놈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거고요. 다른 놈들은 떨어져 입지하는 거예요. 볼래요? 주택 단지 내 공장과 재래시장이 섞이고 이렇게 안 하죠.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끼리, 상업시설은 상업시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자, 17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리을 별표. 해리스 울만에 의하면 자, 동그라미 동종활동은 집적이익 해봐. 동종활동은 집적이익. 그 집자가 모일 집이래.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은 자기끼리 모이는 거지 이렇게. 다음 이질활동 동그라미. 이질활동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분산 입지. 분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자고요. 똑같은 어떤 활동들은 같이 모여 있는 거고 서로 다른 활동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서로 같은 놈끼리만 모이고 다른 놈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핵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다핵심 이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다핵의 발생 요인 있잖아요. 있죠? 동그라미 니은과 디귿만 밑줄 거나. 니은 동종활동은 모인다. 집적이익. 디귿 이질활동은 입지적 비양립성. 즉 같은 곳에 입지 못한다. 비양립한다. 그래서 분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출지문 보니까 1번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 동종활동 간에는 분산 지향형. 뭔 소리 하고 있어? 집적 지향형해야 되겠죠? 틀렸어. 두 번째,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를 본다.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끼리 모인다 이겁니다. 예, 그런 개념이다. 예? 네. 다른 놈들은 떨어지고 같은 놈들은 모여라. 그 개념이 여기서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자, 어디? 칠판 좀 볼게요. 어디? 첫 번째. 고전학파. 생산비를 자, 다시. 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비로 봤다, 안 봤다? 고전학파. 안 봤다.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했다. 아까 들어봤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지대이론에서 첫 번째.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리카도는 생산력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했고, 아무튼 됐고, 최열등지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못했다? 설명 못했는데, 두 번째, 마르크스는 무슨 이론? 절대지대설에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왜 T는 지워버렸네. 자, T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지대 이론에서 위치에 따른 뭘 강조했다? 수송비.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는 결정이 된다.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다. 우리 비례 반비례 해볼까요? 안 틀릴 자신 있나? 그래. 순서대로 해야겠다. 거리하고 수송비는 비례 반비례. 거리가 늘어나면 수송비 늘어나니까 비례죠? 수송비하고 지대는 반비례. 수송비하고 지대는 반비례죠. 수송비가 늘어날수록 지대는 반대로 작아지고 수송비가 조금 들어갈수록 지대는 커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내용 해봤고요. 아까 T넨의 이론 이렇게 생겼죠. 그냥 보는 거예요. 아까 이런 식으로 뭐 했던 거 기억나죠? T넨 거. 벌써 잊어버렸나 보네. 알았어. 괜찮아. 예. 다음. 네 번째. 입찰. 최대, 최소. 최대. 입찰 나오면 최대. 오답은 여기니까. 입찰은 최대다.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구조 이론에서. 자. 버제스의 동시건설. 요거. 1번 중심 업무지구 또는 중심 업무지대. 2번 점이지대, 천이지대, 전이지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냥 부도심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노동력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대. 그래서 버제스의 동시문설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예, 중심에 가까이 입지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다음에 도심 중심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도 맞죠? 예. 2번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다음 호이트의 선용이론은 양호한 도로를 축으로 도심이 자리를 잡는데 좋은 곳은 고소득층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양호한 교통이 좋고 쾌적한 공간을 먼저 자리 잡는다. 다음 세 번째 다핵심 이론이란 것은 핵심이 여러 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기능이 다 한 곳에 다 모여버리면 그냥 한 지역이야. 근데 똑같은 놈들끼리만 모이려고 한대. 다른 놈들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교육의 기능, 주거의 기능, 상업의 기능, 행정의 기능 여러 개의 기능이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다핵심 이론. 똑같은 놈들은 모여서 입지하고 다른 놈들은 분산 입지라. 그게 바로 다핵심 이론이라는 거. 자, 잠깐만. 티넨 아저씨는 1826년, 버제스는 1920년. 좀 닮았네? 그림이 좀 닮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마. 둘 중에 누가 선배인지 알아봐. 누가 선배예요? 티넨. 그러면 당연히 선배가 후배 이론을 응용하는 게 아니고 누가? 후배가 선배 이론을 응용이겠죠. 그래서 버제스보다 누가 선배다? 티넨이 선배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 이런 오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티넨은 버제스의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했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버제스가 티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응용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가 선배다? 티넨이 선배다. 그렇게만. 네. 그러면 휴식했다가 하죠. 네.